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준비한 2024학년도 대학 교양교육 교강사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은 제주대학교 노대원입니다. 함께 공부할 주제는 챗GPT와 생성 AI의 교육 활용입니다. 전체 2차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성 AI와 교육의 미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듀이는 어제 가르친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챗GPT와 같은 생성 AI가 등장한 이 시대에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내일을 위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첫째, 생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교육의 변화를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챗GPT의 기술적 특성과 주요 한계를 설명하고 교육 상황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성 AI의 교육 활용 유의점을 인식하고 실제 교육 활동에 적용해 실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챗GPT와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AI는 어느 정도 사회에 영향을 줄까요? 특히 어떤 직업에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한 논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AI에게 영향을 받는 상위 20개의 직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을 제가 AI를 통해서 번역해 본 내용입니다. 순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1위는 텔레마케터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죠? 그 다음 2위는 무엇일까요? 2위는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이죠. 대학의 영어 및 문학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대학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나 강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위는 무엇일까요? 외국어 및 문학교사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한국에서는 영어나 외국어 교강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위도 살펴볼까요? 그 아래에 많은 직업들이 대학의 교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20위 안에서 16개의 직업이 대학 교강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상위 직업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는 물론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과하기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생성 AI는 계속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 논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이 GPT는 GPT다입니다. 논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언어 모델 AI가 특히 고소득 직종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즉, 미국 노동력의 약 80%가 거대 언어 모델 AI 도입으로 인해서 업무의 최소 10%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약 19%의 노동자는 업무의 최소 5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범용 기술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GPT라는 것은 범용 기술을 뜻합니다. 즉, 앞에서 말하는 GPT는 챗GPT의 GPT를 뜻하니까 챗GPT가 범용 기술이라는 설명이죠. 여기서 범용 기술이라는 것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널리 쓰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 기술이라든가 증기 엔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산업과 세상을 근본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들이죠. 챗GPT 같은 범용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산업 그리고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육 역시 예외는 아니겠죠. 다음으로 생성 AI와 챗GPT의 기술적인 특징과 기본적인 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AI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술적 원리, 종류, 예시가 포함될 것이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왔죠? 한번 살펴볼까요? 생성 AI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챗GPT처럼 텍스트를 생성하는 AI 또는 언어 모델 AI가 있고, 달리와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있고, 음악이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AI도 있습니다. 이러한 AI들을 모두 일컬어서 생성 AI라고 부릅니다. 이 강의에서는 여러 생성형 AI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거대 언어 모델 챗GPT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는 챗GPT 화면입니다. 그 다음으로 챗GPT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해졌습니다. 챗GPT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챗GPT는 검색 엔진이 아니라 생성 엔진에 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보 획득을 위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답게 다양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작성을 영어 글쓰기 다음으로 잘한다고 합니다. 물론 영어뿐만 아니라 챗GPT는 다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어나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여러 언어에 두루 능통합니다. 언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작업이나 대화 상담, 교육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그런 용도들이 있죠. 이런 다재다능한 챗GPT의 MBTI가 무엇일까요? 좀 황당한 질문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연구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논문에서 챗GPT, 즉 GPT 3.5는 ENTJ라고 하고 GPT-4는 INTJ라고 하네요. GPT-4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정확해졌고 그래서 신중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챗GPT의 이름을 통해서 챗GP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챗GPT에 대해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챗은 대화를 의미합니다. 텍스트 기반의 대화와 질문 응답에 사용되기 때문에 챗GPT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G는 생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G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P는 미리 학습됐다. 그래서 아주 많은 책과 텍스트를 사전에 학습해서 자연어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T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 T는 즉 트랜스포머는 오픈 AI사의 원래 기술이 아니고 구글에서 만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챗 GPT는 대화를 생성할 수 있는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챗 GPT가 글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챗 GPT는 확률에 따라서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글을 생성해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급한 자동 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력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저 다음에 나올 단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무, 꽃, 산 이런 단어들이 가능하겠죠. 그 중에서 나무가 나올 확률은 60%, 꽃이 나올 확률은 30%, 산이 나올 확률은 10%입니다. 확률이 높은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나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 단어는. 그리고 나무 다음에 나올 단어는 를, 는, 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라는 단어죠. 이 에라는 단어가 40%의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단어들이 다음에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저, 나무, 에라는 그런 문구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에 다음에 또 확률을 계산해서 계속 이어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생성형 AI는
확률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확률에 따라 글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거대 언어 모델 AI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들은 확률적 앵무새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많다라는 것이죠. 확률에 따라 글을 생성하게 되면은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동시에 당연히 이상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몇 문장으로 6살 아이에게 달 착륙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올 문장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면은 6살짜리 아이에게 중력 이론을 설명해 주세요. 6살짜리 아이에게 몇 문장으로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주세요. 6살짜리 아이에게 빅뱅 이론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6살짜리 아이에게 진화론을 설명해 주세요와 같은 문장들이 될 것입니다. 즉, 처음에 입력했던 문장이랑 유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확률에 따른 그런 문장 생성이라는 점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프롬프트로 입력한 6살짜리 아이에게 몇 문장으로 달 착륙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부합하는 답변은 아니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GPT 모델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변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의 결과를 보면 6살짜리 아이에게 몇 문장으로 달 착륙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사람들은 달에 가서 본 것을 사진으로 찍어 지구로 보내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냈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가 본래 원했던 그 질문에 부합하는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인간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순위로 매기고 그 순위가 높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바로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입니다. 이 인스트럭트 GPT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챗GPT가 인간에게 원하는 답변을 낼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챗GPT는 인간과 다르게 단어나 문장 단위로 이해하거나 글을 쓰지 않고 토큰 단위로 글을 처리합니다. 여기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라고 하면 느낌표까지 해서 이렇게 2토큰이 되는데요. 이것을 한글로 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토큰이 사용하게 됩니다. 챗GPT는 영어 텍스트를 한글보다 훨씬 더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도 더 많은 영어권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나 성능 면에서도 영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글로 질문하기보다는 영어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델의 기술이 좋아지면서 한글로 입력을 해도 좋은 답변 결과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챗GPT는 여러 시험을 높은 점수로 획득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수백만 권의 책과 텍스트를 학습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보다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GPT-4가 보통 스탠퍼드 대학교 학부생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챗GPT가 석사 대학원생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GPT-4가 한 분야의 석사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의 석사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챗GPT의 능력을 볼 때 교육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생성 AI는 심각한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생성 AI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히 생성 AI를 교육에 활용할 때 지침과 유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사에서는 챗GPT에 대한 교육자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챗GPT를 교육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의 예시로 수업 계획, 기타 활동을 위한 초안 작성 및 브레인스토밍,
퀴즈나 문제 설계, 맞춤형 튜터링, 글에 대한 피드백, 코드 디버깅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점도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편향, 의존성 이런 문제들이 교육에서 활용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 모델 AI는 그럴듯하게 답변을 생성해내지만 정확하지 않은 엉뚱한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트랜스포머 모델은 확률에 따라 그럴듯하게 글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챗GPT를 사용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AI가 오류를 생성해내는 것, 즉 환각 또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비판가들은 생성 AI를 교육에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성형 AI를 교육에 활용하더라도 AI가 생성한 텍스트가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인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편으로 챗GPT는 인간의 많은 텍스트를 학습한 그런 AI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권 텍스트, 영어로 된 텍스트를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서구적인 관점이나 문화 지식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텍스트를 생성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AI를 통한 과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80%가 넘는 비율로 생성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젊은 학생들이 AI나 디지털 도구에 친숙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우리 교수자들도 학생들이 생성 AI를 이용하는 만큼 잘 이용하거나 또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많은 교육자들이 생성 AI를 통해서 과제 제출을 학생들이 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챗GPT를 이른바 숙제 보스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심지어 AI와 표절을 합친 AI 표절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글쓰기가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교사가 챗GPT로 생성한 텍스트를 더 잘 식별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내기 교사 모두 자신의 판단을 과신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챗GPT로 숙제를 한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릅니다. 현재 기술로는 생성 AI가 만들어낸 텍스트를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 역시 생성 AI가 만들어낸 텍스트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표절이라는 신조어에 대응하는 또 다른 신조어인 AI 면역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AI 면역이 높은 과제는 AI로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과제를 설계할 때 AI로 해결이 가능한지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가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겠죠. AI 면역이 높으면서도 교육적으로 적절한 과제를 설계하는 것이 교육자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교육적으로 적절한 과제에 AI 면역을 적용하거나 AI 면역을 높이는 다른 평가와 짝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를테면 글을 쓴 과제를 내주고 수업 시간에 그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글쓰기 과제보다는 강의실에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생성 AI 모델은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모델에서는 수행되지 않았던 과제가 다음 모델에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들은 미리 생성 AI로 과제가 쉽게 해결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마다 그리고 각 과제의 태스크마다 AI 면역은 정도가 다릅니다. 한국의 고유한 지식이나 문화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훨씬 더 많은 환각이나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숙제를 챗GPT로 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학생들이 생성 AI를 활용하는 것을 그저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과제에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면 크게 감점하겠다라고 사전에 공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생성 AI를 활용하지만 비판적으로 그 정보를 확인하고 과제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AI 표절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I에게 요청을 해서 과제를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 교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AI의 답변을 좀 확인하거나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수정하고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연 표절일까요? 그 경계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AI를 활용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업무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AI를 활용하거나 AI와 협업하는 것을 금지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서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 AI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교육자들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습자들의 미래를 위한 평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글쓰기 과제를 그대로 내주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학술 에세이 쓰기를 넘어서 다양한 미디어 형식을 통해 교육하고 또 글쓰기 실험 탐구 프로젝트 같은 과정 중심의 교육, 평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챗GPT 시대의 이상적인 교육 평가 방식을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학습과정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개별화된 평가, 협동학습 평가, 자기평가 및 동료 평가 등이 권장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기존에도 권장되었던 방식들입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되어 이러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성주의 교육이나 학생 중심의 교육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학생들의 과제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평가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 AI에 학생 과제를 업로드하고 평가를 하도록 한 뒤에 그대로 학점을 매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픈 AI사의 약관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 AI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챗GPT는 입력한 내용을 학습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평가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GPT-4와 나눈 다양한 대화에 관한 최초의 저술을 디벨이라는 번역기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챗GPT 교육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수나 순위를 매기는 대신에 챗GPT의 학생들의 과제의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해서 그것을 피드백에 참고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과 AI의 협력 모델과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휴먼 인 더 루프라는 모델입니다. 이것은 AI가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I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챗GPT에게 AI를 활용한 교육에서 휴먼 인 더 루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생성 AI는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확인하거나 혹은 학습자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수자가 생성 AI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 창의성입니다. 생성 AI와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휴먼 인 더 루프가 인간이 주로 관리자나 감시자가 되는 것에 비해 이
공동 창의성 모델에서는 인간과 AI가 동등하게 협력해서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공동 연구진이 챗GPT를 이용해서 토마토를 수확하는 로봇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인간과 AI가 서로 협력해서 창의성을 발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로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서 제안한 켄타우로스와 사이보그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체스 경기는 바둑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안에 AI가 인간을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과 AI가 체스 게임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AI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다른 팀과 경쟁하는 방식의 체스 게임이 제안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켄타우로스 체스입니다. 이 방식에서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작업 모델을 켄타우로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논문에서 AI를 활용한 컨설턴트는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고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켄타우로스는 신화 속 반인 반마이죠. 켄타우로스 모델은 AI와 인간이 협력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켄타우로스 방식은 인간과 AI가 업무를 명확하게 나누는 편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이보그 방식은 인간과 AI가 깊게 통합해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켄타우로스와 사이보그 방식을 교육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켄타우로스 방식을 문학교육에 적용해 보면 학생들이 문학작품의 일부를 분석하고 AI가 해당 부분의 배경이나 주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이보그 방식은 AI와 학생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사례라고 예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아마도 사이보그 모델의 협력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성 AI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방식이 익숙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켄타우로스 모델부터, 즉 인간이 잘하는 것과 AI가 잘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협력하고 점차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는 사이보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자 벤자민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는 지식과 사고를 6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가 그것입니다. AI 시대의 교육은 어떤 수준이 더 강조되어야 할까요? 물론 기억하기보다는 창조하기나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텍스트를 쉽게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성 AI가 만들어낸 텍스트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전공 지식이나 경험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지식을 암기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교육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AI 시대의 교육은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AI 활용 여부를 떠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블룸의 분류에서 6가지 수준은 AI 시대를 맞아 다르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지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AI가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능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가능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기억하기부터 창조하기까지 AI 시대의 교육은 새롭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앞서 나온 표를 챗GPT와 더불어 가장 뛰어난 언어 모델 AI인 클로드 AI에게 제가 입력해서 도출해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 AI를 활용한 교육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픈 AI사의 CEO인 샘 알트만은 사실 정보를 묻는 방식은 챗GPT를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교육에서도 생성 AI는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성 AI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성 AI 기술 자체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I 기술이 너무도 빨리 발전한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교육자들의 곤경이 있습니다. AI를 너무 늦게 도입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나 AI를 활용한 교육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목이나 학습에서는 AI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교육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교육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교수학습과 AI를 활용한 교육이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챗GPT를 태어날 때부터 쓴 교육자는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생성 AI를 처음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좋은 교육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성 AI는 앞으로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I를 활용하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을 잘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생성 AI는 활용 가능성이 많고 성능이 뛰어나지만 한계 역시 많습니다. 교수자는 반드시 유의점을 숙지하고 학생들에게도 수업 활용 전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생성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 사용해 보아야 교육적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